자, 9월 2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장례를 치른다고 중간중간 영상 리딩이 없었던 점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9,700달러, 지금 50K 저항을 뚫기 위해서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어제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빠르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48K에 있던 이 저항선 다시 한번 뚫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추세선 안으로 지금 진입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지금 추세선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에서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확실하게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일단 지금 안으로 잠깐 도착은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리만 잘 다져주고 여기 추세선 따라서 움직인다면 다시 한번 50K를 뚫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50K를 뚫게 되면은 우리는 그 위에까지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다. 55K까지도 충분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트 분석은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요. 비트코인이 연말에 1억을 간다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8,000달러일 때부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럼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연말에 1억을 간다라는 게 그냥 무조건 얘기를 하는 게 아닌 정당한 이유가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근거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 템루트 업그레이드를 11월에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템루트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하드포크가 아닌 소프트 포크입니다. 자, 하드포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냥 호환을 바꿔버리는 그래서 기존의 틀을 깨고 움직이는 게 하드포크입니다. 말 그대로 강하게 변화가 되는 거고요. 소프트 포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호환이 가능하고 쉽게 말해서 올드 앤 뉴라고 하죠. 예전과 그리고 이번에 바뀌는 것을 결합을 해서 호환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변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말은 소프트 포크지만 비트코인 템루트 업그레이드는 굉장히 큰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도대체 템루트 업그레이드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템루트 업그레이드. 자,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확장성, 보안성, 수수료 절감, 전송 속도 증가, 데이터 용량 절약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비싸죠. 그리고 전송 속도도 너무 느려요. 자, 전송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게 뭐죠? 이더리움도 잘 안 쓰죠. 전송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리플, 이오스 수수료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때문이죠. 자,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비트코인이 대장주긴 하지만 솔직히 효율성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템루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확실한 대장 코인이 될 수가 있고 그 자리를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은 2017년에 세그윗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세그윗 업그레이드라는 거는 분리된 증인이라는 뜻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 부분들은 이야기를 할게요. 자, 4년 전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획기적인 업그레이드였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거를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분리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처리 용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거래가 가능하고 그리고 송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자, 이게 4년 전에 있던 세그윗 업그레이드 그리고 4년 만에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데,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 왜 빨리 업그레이드를 안 했을까? 일단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약 90%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동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 초록색 부분들이 다 동의를 하는 부분들인데 90%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만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동의가 전부 진행이 90% 이상이 됐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일단 기존 거래 방식을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서명 방식이 ECDSA입니다. 한국말로 치면은 타원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렵죠.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절차나 서명이나 검증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은 일단 모르니까,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보면은. 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자, 발신자, 송금을 하는 사람의 서명이 사용되는 개인키, 수신자가 발신자의 서명을 사용하는 공개키가 이렇게 한 쌍입니다. 개인키 그리고 공개키가 이렇게 한 쌍인데, 원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개인키, 보내는 사람이 개인키가 있고, 그리고 받는 사람이 공개키를 인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당한 발송이 맞는지, 정당한 소유주만이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바로 ECDSA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바뀌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이겁니다. 바로 슈노르 서명인데요. 자, 슈노르 서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냐? 아까 말했죠. 개인키가 있고 공개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수신자가 여기 있습니다. 수신자가 있는데,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한 곳에 보내더라도 각각의 개인키가 있어야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슈노르 서명을 이번에 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슈노르 서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슈노르 서명이라는 방식을 채택을 함으로써 비트코인이 굉장히 다른 획기적인 효율성이 있는 코인이 되는 거예요. 자, 원래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보내더라도 각각의, 아까 말했던 것처럼 ECDSA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키가 각각 존재를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슈노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걸 한 번에 묶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서명 데이터가, 그러면 각각의 개인키 데이터가 필요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한 개로 묶여버립니다. 여러 개의 서명들을 하나로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데이터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많은 거래가 블록에 포함될 수 있고,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수수료 절감이 되죠. 그리고 데이터 용량이 절약이 돼요. 그리고 전송 속도 또한 증가가 됩니다. 왜? 하나하나 각각의 코인이 아닌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슈노르 서명을 도입을 함으로써 굉장히 획기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슈노르 서명을 사용하게 되면은 또 좋은 게 뭐냐? 아까 말했던 보안성입니다. 프라이버시가 생기죠. 왜냐? 각각의 개인 키를 보내게 되면은 누가 보내지 확실하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중이 서명을 함께 사용을 하기 때문에 누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했는지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암호화폐, 가상화폐라 하지만 암호화폐라고도 하죠.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더 지켜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탈중앙화의 방식을 진입을 할 수 있다, 대입을 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너무 보안성이 더 철저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쪽에 사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 슈노르 서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또 가장 큰 혁신 중에 하나가 멀티시그 거래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처음 말했던. 자, 보통 비트코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프라이빗 키로 실행이 되는데, 멀티시그 거래 같은 경우에는 다수 인원의 프라이빗 키가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 하나의, 자, 여기 있네요. 거래소 또는 기업 계정 등 보안적인 사유로 과반수의 인원이 거래를 승인하는 절차를 만들기 위한 방식이 멀티시그 거래거든요. 자, 여기에 뭐 어떤 이유로 송금을 해야 된다, 거래 승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승인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각각의 프라이빗 키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슈노르 서명을 하게 되면 다 묶어버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같은 경우에 지금 비트코인은 멀티시그 거래 효율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왜냐면은 승인하는 모든 인원의 서명 데이터가 전송 기록에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송 데이터가 용량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하지만 여기 슈노르 서명을 도입을 한다, 그러면 여기 각각의 데이터가 필요가 없죠. 하나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멀티시그 거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블록체인 간 상호 호환성이 중요해지는 요즘 시대에서 그것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은 다른 코인들과 호환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 방식은 없었습니다.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블록체인 간 상호 간의 호환성을
강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카르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에 지금 생태계 앱 같은 경우 카르다노나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지금 생태계 앱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서로 호환을 하고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렇게 호환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계속 떨어지고 예전처럼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가상화폐하면 비트코인이라고 알고 있었죠. 하지만 비트코인보다 훨씬 기능이 좋아요. 그게 바로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효율성을 비교했을 때는 훨씬 낫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서 또 에이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세대가 비트코인이면 그럼 다음 2세대가 이더리움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음 3세대가 뭐죠? 에이다 같은 코인이었죠. 자, 비트코인은 계속 처지고 있었지만 이번에 이 슈노르 서명을 진행을 함으로써, 대입을 함으로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다른 코인들과 호환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멀티시그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슈노르 서명을 함으로써 인해서 가장 또 큰 포인트,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됩니다. 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집을 사야 돼요. 공인중개사를 끼고 사죠. 왜냐? 그냥 집을 나한테 팔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중개인이 있죠. 그리고 뭐 계약금이나 이런 걸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집을 판다는 사람한테 그냥 계약금을 줘버려요. 그럼 그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그냥 나중에 잠수를 타거나 거래를 파기를 시키거나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중개인이 있죠. 자, 이 중개인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수수료를 부담을 하죠. 파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한테도 중개인한테도 돈을 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는 사람도 중개인한테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인들이 있죠. 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중개를 하는 이 부분을 없애줄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지금 슈노르 서명을 진행을 함으로써 인해서 비트코인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과 에이다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방식 자체가 다른 곳과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슈노르 서명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전송 속도도 빨라질 거고 수수료도 굉장히 절감이 될 겁니다. 그렇기 되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은 투자의 방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투자의 방식이긴 하겠지만 그냥 디지털 금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가상화폐로서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그 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를 하기 어려울 거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굉장히 저번부터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쉽게 말해서 슈노르 서명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슈노르 서명으로 인해서 보안성, 수수료 절감, 전송 속도 증가, 데이터 용량 절약,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가능하니까 나중에 확장성이 가능을 하고, 확장성 때문에 아까 말했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가능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생태계를 움직일 수 있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유가 뭐죠? NFT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NFT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상승을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효율성이 없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전송을 하는 곳이 별로 없죠. 여러분들 뭐 선물 거래나 뭐 거래소 간에 이동을 할 때 비트코인을 보내지는 않죠. 왜냐하면 수수료도 많이 들고 전송 속도도 오래 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도 싸요. 그리고 전송 속도도 한 1, 2분 안에 다 전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왜 비트코인을 보내고 돈을 더 내야 되지? 이더리움도 지금 수수료가 비싸죠. 하지만 이번에 이더리움은 하드포크로 인해서 지금 변화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하드포크 수수료 절감이 되고
하니까 이번에 하드포크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소각을 시키고 수수료 절감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더리움은 이번 하드포크로 인해서 상승을 많이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하드포크 일정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상승을 크게 한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4년 만에 진행을 하는 소프트뱅크입니다. 대장주 시총이 가장 높은 이 코인이 소프트 포크를 진행을 한다, 업그레이드를 한다 라는 거는 굉장히 비트코인에 사람들이 관심이 가고, 역시나 대장주는 대장주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엔 효율성도 없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효율성을 가지게 되고, 빠르고 수수료까지 적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으로 해서 생태계도 점점 구성을 하게 된다. 사람들이 알트코인들이 생태계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사용을 할까요? 아니면은 예전부터 1세대부터 끌고 왔던 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 알트코인들 상폐되고 할 거 알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상폐가 될까요? 모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안 하는 곳이 있을까요? 이더리움을 거래를 안 하는 거래소가 있을까요? 안정성이 벌써 확보가 된 거죠.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변동률이 큽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점점 자기만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한계가 있죠. 2100만 개까지만 채굴이 됩니다. 그 이상부터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도 크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트코인 탭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트코인 상승을 견인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남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했던 연말에 1억 간다라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11월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탭노트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갑자기 반등을 많이 해줬습니다. 다른 코인들, 에이다나 이런 코인들이 다 움직이고 할 때 비트코인은 조용했었죠. 원래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움직이면서 다른 코인들이 따라오고 했는데, 이제는 보면은 각각의 커플링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움직임이 다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 움직임이었을 때 과거 코인들이 거의 다 따라왔어요. 하지만 지금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이더리움은 아예 독자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점점 튼튼해지고 본인만의 개성과 그리고 본인만의 가격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느낌이죠. 에이다나 다른 코인들이 상승을 크게 해줌으로써 비트코인도 따라가는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는데, 자, 일단은 비트코인이 나중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아닌 사람들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아실 겁니다. 비트코인을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다른 코인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은 다른 코인들도 함께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볼 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세선이 있는데 여기 위에 안착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여기 51K, 50K 이 부분이 가장 강한 저항이죠. 50K를 만약 뚫게 된다, 50K를 뚫게 되면은 여기 있는 55K, 58K까지는 정말 순식간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큰 고비죠. 어찌 보면은 가장 큰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자,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여기 0.618 부분 피보나치 그래프로 돌려봤을 때 여기 부분이 거의 51K입니다. 그래서 50K, 51K를 만약 뚫게 되면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57K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6만 달러 또한 쉽게 우리가 도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연말까지.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았다 할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또 적을 수가 있고 일단은 비트코인은 여기에서 계속 힘을 받아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여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포인트 전에는 저는 잠깐 정리를 할 겁니다. 여기 그냥 무시하고 그냥 쭉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여기 부분 9월 23일 부분쯤에는 잠깐 정리를 할 겁니다. 이때 뭐가 있죠? FOMC. 아마 이때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모든 지금 추측들이 바로 이날 9월쯤에 FOMC 회의가 있을 때, 연설이 있을 때 이때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포인트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정리를 조금씩 할 겁니다. 마무리를 할 거고, 마무리를 다 한 이후에 이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어떤 시장으로 움직이는지 우리가 정해지면은 그때 저는 다시 투자에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장기적으로 쭉 보시는 분들은 여기 잠깐 떨어진다 해도 다시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일단 수익을 더 극대화를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포인트를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겹쳐지는 게 한국 특근법도 지금 겹쳐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시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포인트 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투자에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리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연말 1억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가서 수익을 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딩 마칠게요.